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김종민의 이화진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 자제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행복한 여름 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간 김종민 시간인데요. 국회와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김종민 국회의원님이 이번 달에는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달이 빨리 갔네요. 네. 지난 방송에서 매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와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요, 엄청 덥죠? 정말 폭염이란 표현 가지고도 안 될 정도로, 그냥 가만히 거리에 나가 서 있으면, 정말 계속 서 있기가 어려운 정도로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충청권은 조금 그래도 나은데 형편이 수도권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코로나 방역 철저히 잘 해야 되겠고,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걱정거리가 많은 상황이죠. 정치가 국민들 마음을 좀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좀 덜어드리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늘 하여간 좀 부족하고 또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뛰고 저부터 국민들을 좀 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폭염이 7월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의원님,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예, 뭐 이제 지역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우리 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요. 화요일부터 이제 화수목은 국회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어저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제 추경 통과시키기까지 이제 임시국회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추경이 통과가 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피해 보신 분들,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금,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다 같이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국민들 좀 위로하자, 또는 우리 경제 회복을 좀 마중물을 좀 만들자 해가지고 상생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제 추경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일련의 주치들이 있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완벽한 개혁 달성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향후 전망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문제는 제일 핵심 문제가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큰 논쟁점이거든요. 그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는 또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그만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우리가 검찰을 미워하고 검찰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헌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어떤 한 사람, 검찰이, 검사든 판사든 수사관이든 경찰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수사, 기소를 같이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손해입니다. 또 국민들의 피해를 줘요. 우리가 그 헌법 원칙이라는 게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국민 주권이잖아요.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래서 이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국민들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바쁘니까
뭐 국회의원들, 검사, 판사, 경찰 이런 사람들한테 이 국민들의 이 주권을 좀 위임해서 당신들이 한번 이걸 국민의 뜻대로 한번 잘 써봐라, 운영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 옛날에 왕입니다. 왕한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주니까 왕이 그때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군주제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민주제 아닙니까? 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생활하기 바쁘니까 직접 권력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헌법의 제1원칙이 뭐냐?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분산.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그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걸 만약에 위반한다. 그러면 국민 주권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기소권보다 수사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소한다든가 재판한다든가 하는 것도 이제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소 권한은 뭐냐면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재판정에 판사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소할까? 어떤 내용을 가져갈까? 이거를 추리는 거잖아요. 수사한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기소를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죠. 또 누가 보더라도 수사 결과가 이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덮어주고 기소 안 한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권도 자 기소를 검사가 했어요. 이 기소를 한 걸 가지고 누가 돈을 받았다. 또 누가 뭐 절도를 했다. 돈을 훔쳤다. 근데 이게 뻔하게 기소가 돼 있는데 판사가 내가 가깝다고 그래서 또는 뭐 내가 뭐 좀 봐주려고 해갖고 이 사람을 덮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권과 재판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권은 다릅니다. 수사권은 그냥 죄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라는 단계에서 아는 사람 혹은 뭐 내가 친하다 또는 내가 이 사람 좀 봐주고 싶다 그러면 최악의 걸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밉다. 그럼 막 이 사람을 괴롭혀서 막 뭐 나올 때까지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피해자는 누구예요?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수사는 재량권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를 해보니까 너무 재량권이 넓어서 수사하는 사람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불공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인간이 불완전한 거니까. 그래서 지난 한 200년 전에 수사하는 이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법률가가 사법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원래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사하는 사람을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합법이다. 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거를 통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만 가지고 재판정에 갖고 나가라.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직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수사하는 행위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한테 수사권을 줬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건 검사가 이렇게 보죠. 그래서 감시를 할 수 있어요. 당신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검사가 수사하는 거는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 망해요. 그러면 자 검사들이 양심적으로 하면 좋죠. 검사들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는데 왜 자꾸 이걸 분리시키려고 하냐.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땀만 먹고 자기 욕심대로 해버리면 그 피해자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윤석열 검찰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자기가 미워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먼지털이식으로 정말 잔인하게 수사하고 또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다 수사를 안 하고 이게 수사권이 만약에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법 통제를 받았다. 감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됩니다. 그게 수사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왜? 딴 데로 탈선하지 않게.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저는 관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는 물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피해를 본 분들, 이 피해를 본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피해를 본 분들이 이제 특히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실보상법을 이번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조치 때문에 손실을 본 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자. 근데 이게 아직 이 법이 가동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왜냐하면 그 손실보상위원회도 만들고 심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면 몇 달 걸려요. 근데 지금 당장 피해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피해 지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훨씬 더 많이 좀 하자 해서 최대한 저희가 우리 피해 계층들, 특히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았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해요, 사실은. 저는 사실 전 국민들한테 25만 원 나눠주는 거 이거 좀 줄이고 피해 지원하는데 좀 올인하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의원들은 또 자꾸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나눠주면 좋아한다. 또 나눠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나눠주는데 지금은 사실 피해 입은 분들을 뒷받침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정부 지원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잡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을 되면 집단 면역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집단 면역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거냐. 방역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식사도 하고 뭐 자유롭게 이제 모이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제 실업입니다. 실업.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한 100만 명 가까이가 아마 하던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제 위기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 여파가, 그 영향, 부작용이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실업의 문제.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경기 진작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막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골목상권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뉴딜이 필요하다. 우리가 뉴딜 그러면 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그 획기적인 정책을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에 대한 뉴딜이 필요하다. 이거 뭐냐? 일자리 대책이에요. 일자리 혁명 수준의 뉴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우리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공 일자리, 예를 들어 돌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체육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스포츠 클럽을 많이 만들어서 이 스포츠 클럽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우리 뭐 논산이다, 논산, 계령, 금산 그럼 시군별로 뭐 수십 명씩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문화예술 하시는 분도 이제 뭐 그림 그린다, 음악 하시다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주민들을 가리키고 할 때 이런 일자리를 막 대폭 늘려야 돼. 그리고 그것도 옛날처럼 약간 좀 그 문제가 있는 일자리, 너무 싼 일자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 좋은 일자리를 넓혀 나가는 거 이게 민간에서 산업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뉴딜을 통해서 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 이걸 지금 저희 당에서 이제 좀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실업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실업 고용보험을 들어요. 그 실업 때 되면 이제 그 실업급여를 받게 되죠. 근데 그게 액수가 별로 안 됩니다.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예산을 좀 강력하게 투입을 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실업급여
하고 그다음에 기술 교육들, 재취업을 하려면 이거를 대폭 좀 강화하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받던 거를 한 150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한 200만 원씩 자기가 그 전에 받던 거에 한 7, 80% 받고 지금 기간도 한 8개월 받던 거를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20개월, 뭐 24개월, 18개월 늘리자는 거죠. 한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늘려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게 정부가 좀 뒷받침하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 고용보험 제도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다 이제 예산을 좀 추가 투입해서 좀 비상한 대책을 만들자. 이 코로나 뉴딜의 하나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기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분들한테 너 알아서 그냥 다시 일자리 만들어 그러면 어렵잖아요, 갈수록. 지금 기술 교육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옛날처럼 뭐 3, 4개월 해가지고서 뭐 그냥 짜투리 일자리 같은 거, 아르바이트 일자리, 이거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거 하지 말고 최소한 한 1년 정도를 무료로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 뭐 그린 뉴딜, 뭐 휴먼 뉴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폴리텍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에 폴리텍이 36개가 있는데 이걸 시군별로 다 만들어야 된다. 그 시군별로 그 폴리텍이 우리 논산, 계령 그러면 논산, 계령에 맞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짜서 한 1년 동안 무료로 교육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해줘.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코로나 뉴딜로 한번 만들어보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평상시 같으면 못합니다. 코로나니까 우리가 좀 예산을 만들어서 해보자.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고 열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후보상은 있으신지, 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전략을 세운 후보들도 있을 텐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현 정부를 계승할 지점과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민주당 후보로서는 아무래도 선거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본선 경쟁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지층이 결집돼서 지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중도층이잖아요. 중도층이 지금 윤석열 씨한테 윤석열 씨가 보니까 뭐 이쪽 저쪽 안 가리고 자기 할 말하고 소신껏 뭐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씨한테 가서 한 10%, 20%가 거기를 지지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사람이 뭐 좀 중도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태극기 부대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약간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중간층,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우리 지지층 내에서도 막 서로 막 싸울 수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는 후보. 그 다음에 중간층을 설득할 수 있는 후보. 아, 저 사람이면은 정말 다시 한번 맡겨도 되겠다. 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 뭔가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좀 정치를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을 아마 중간층에서 찍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후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이어달리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 다음 정부는 민주당 정부 4기예요. 4기.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어달리기 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어달리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어달리기를 하려면요. 일단은 잘 계승을 해야 됩니다. 자, 막 달리는데 바톤 터치를 하는데 바톤을 놓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꽝해요. 정말로 바톤을 잘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잘 이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전에 달리던 사람이 막 이제 지쳐가지고 헛헛거리고 달렸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보다는 잘 달려야 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하던 만큼 달리면 안 돼요. 더 잘 달려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어달리하면 다음 주자가 더 잘 달리게 돼 있죠. 네.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 달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주자, 이 4기 주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달렸던 거기서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부정하거나 뭐 차별한다고 해서 탈선하거나 이러면 또 안 돼요. 아까 바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경기는
이제 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톤을 이어나가는, 그러면서도 더 잘 달릴 수 있는 후보. 그러면 대표적인 게, 자, 코로나 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방역을.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위기 극복. 그러면서 아예 일자리를 완전히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저는 그런 후보가 있으면 지지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약간 좀 부족했던 게 있습니다. 정치. 대통령 혼자서 이거를 해결을 못합니다. 전 대통령 바꾼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우리 자동차는 운전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엔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엔진이 털털거리고 지금 고장났는데 운전수가 내가 운전 잘해. 내가 운전 실력 좋아. 한번 내가 해볼게. 저 사람 운전 잘하는 사람이야.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 엔진을 고칠 수 있는 운전수를 데리고 가야 돼요. 네? 그 엔진을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느냐. 이게 뭐냐. 정치입니다 이게. 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를 이대로 놔두고는 아무리 좋은 운전수 갖다 놔도 세종대왕을 운전수로 데려다 놔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엔진 바꿀 수 있는 운전수가 필요하다. 그 정비사 자격도 같이 있는 운전수가 필요해요. 그게 정치개혁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일하는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 혼자서 합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주장한다고 됩니까? 일은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리더만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게요. 혼자서 내가 잘났다 해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위기일수록 사람들 마음을 모아내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이 적대적인 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야 해가지고 계속 싸움만 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국민들 마음이 모아지지 않잖아요. 지금 광화문, 서초동, 국민들도 지금 갈라져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이런 통합의 리더십, 서로 소통하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겸손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번에 검찰개혁이다, 무슨 법원이다, 이 사람들이 막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를 보고 막 답답해. 왜? 저 사람들이 무슨 시험 잘 봤다고 그래서 전화를 맡겨놨더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 납득할 수가 없다. 엘리트, 이 특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정치가 이 엘리트 정치에 빠져있지 않냐. 또 엘리트 검찰, 엘리트 판사, 엘리트 공무원, 이 엘리트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어요. 정말 소통하고 겸손한 리더십, 일로 바뀌지 않으면 전 똑똑한 한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소통의 리더십, 협력의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결집시킬 수 있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예요. 왜? 이 적폐청산한다고 국정농단 심판한다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이 상처를 다 치유하지 못하고 임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코로나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은 희생을 요구하고 뭔가 하나로 통합해내는 게 참 어려웠어요. 다음 정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한 거, 이거를 새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개혁의 리더가 돼야 된다. 그냥 운전 잘하는 운전수가 아니라 엔진도 고치면서 운전도 잘할 수 있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대통령. 네. 잘 들어왔습니다. 네.